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후보직을 중도 사퇴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단일화에 나서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막판 단일화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마지막 4자 TV토론이 열립니다. 모레부터 진행될 사전투표를 앞두고 사회 분야를 주제로 수사기관 개혁 방안과 여성 정책을 둘러싼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인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여전히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43.1%, 윤석열 후보는 46.3%의 오차 범위 내 초박빙 판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사이 8만 명 이상 늘어 21만 9천여 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를 보였습니다. 오늘 전국 초중 고등학교가 개학하면서 청소년층의 확진자 폭증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방역 패스 중단과 관련해 논란은 알지만 냉철하게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민간인 사상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러시아의 7개 은행을 스위프트에서 배제하기로 합의했고 첫 국정영서를 앞둔 바이든 미 대통령은 푸틴은 틀렸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1월 산업 생산과 소비가 1년 10개월 만에 동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1월 생산은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0.3% 감소해 반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소비는 1.9% 줄었습니다. 다만 설비 투자는 2.5% 증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강진원 앵커의 휴가로 오늘은 제가 대신 진행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민간인 사상자도 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연설에 나서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이제 침공 7일째가 됐습니다. 전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에 더 가까이 근접했습니다. 장갑차와 탱크, 화포들이 키이우 도심 20여 킬로미터 지점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이우 근교에는 러시아군 기계화 부대가 6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긴 행렬을 이룬 채 대기하고 있어서 전면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키이우에 있는 TV타워도 러시아군의 폭격을 받아 방송시설이 파괴되면서 채널 송출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북동부에 위치한 제2도시 하르키우를 비롯해 남부 오데사 그리고 마리우폴에서도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르키우에서는 중앙청사와 광장 등 민간인 거주 지역에도 무차별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 키이우와 하르키우 공격으로 민간인 20여 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민간인 거주 지역 포격은 전쟁 범죄이자 국가 주도의 테러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르키우와 키이우가 현재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목표물이라며 수도를 방어해내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양측의 협상을 좀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후속 협상에 대한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에 대한 의미 있는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러시아가 폭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적어도 사람들에 대한 폭격을 중단해야 한다며 그 뒤에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대표단은 어제 1차 회담을 마친 데 이어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에서 며칠 내로 만나기로 했는데요. 아직 2차 회담 일정이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현재 러시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는 전쟁이나 침공이라는 용어를 쓰는 대신 우크라이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작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가지려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군축회의 화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소련의 기술과 무기의 이동수단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러한 진짜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한 겁니다. 그러나 각국의 외교관들은 라브로프 연설이 시작되자
항의의 표시로 줄지어 회의장을 나갔고 1시간쯤 뒤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즉각적인 휴전과 철군을 요구하며 경제 제재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하죠. 우크라이나 사태를 아무래도 많이 거론하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잠시 뒤 우리 시각 11시에 시작되는데요. 인플레이션 문제 등 국내 현안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도 비중 있게 언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초록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막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거부한 점을 지적하고 동맹들이 하나로 뭉쳐 대응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는 특별 손님 중 한 명으로 옥사나 마르카로바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백악관은 마르카로바 대사가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초청을 받아 영부인 좌석 주변에 자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대통령 국정연설에는 해마다 특별 손님을 초청하는 게 관례로 돼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대사 초청으로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거듭 표한 셈입니다. 네,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경제 제재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세계적인 기업들도 속속 탈러시아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애플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러시아에서 제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또 러시아에서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를 제한했고 앱스토어에서 러시아 매체 RT뉴스와 스푸트니크 뉴스도 내려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앞서 하루 전 디즈니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비극적 인도주의적 위기를 고려해 러시아에서 영화 개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는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난민들을 위해 최대 10만 명에게 임시 숙소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침공을 개시한 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까지 50만여 명이 피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내무부는 자국에만 37만 7천여 명이 유입된 것으로 집계했는데요. 준비된 수용시설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앞으로 피난민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럽 영내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하루 환자가 8만 명 넘게 급증하면서 2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도 여전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1만 9,241명입니다. 어제보다 무려 8만여 명 폭증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1.3배, 2주 전과는 2.4배, 5주 전과 비교해선 17배 정도 많습니다. 1만 명에서 10만 명까지 23일 걸렸는데 10만 명에서 20만 명까지는 12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 확진자가 감소하는 주말 효과가 사라지고 월요일 검사 건수가 평일 수준을 회복하면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제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의 방역 패스가 해제되고 확진자 가족의 격리 의무도 없어졌는데요. 이런 방역 조치 완화가 유행 속도와 확진 규모를 더욱 키울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대선일인 오는 9일쯤 확진자가 2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미 20만 명을 훌쩍 넘기면서 도달 시기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확진자 증가율 자체는 둔화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전문가들 예측대로 1, 2주 사이에 정점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정점 규모를 35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도 여전한데요. 위중증 환자는 35명 늘어 762명, 사망자는 96명 늘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꾸준히 올라서 전국이 전날보다 1.8%포인트 오른 50.1%, 수도권은 전날보다 1.5%포인트 오른 45.9%로 나타났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82만여 명으로 어제보다 2만 8천여 명 늘었습니다. 네, 정부가 방역 패스를 중단한 걸 놓고 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입장을 냈죠. 네, 김부겸 총리는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역 패스 중단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득과 실을 냉철하게 따져보고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백신 접종률 속에서 여러 건의 법원 판결로 현장 혼선이 누적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보건소의 행정 부담을 줄여 그 역량을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컸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거리 두기와 관련해선 현재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목표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3월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있어 기로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예방접종이 여전히 오미크론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만큼 백신 접종 동료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중대본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회의가 열리고 있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3월 2일 수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준 위중증 환자는 762명입니다. 사망자는 한 주 평균으로는 94.1명, 오늘 기준 96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확진자는 국내 기준으로 21만 9,173명으로 지난주 수요일 대비 28%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어제 PCR 검사량이 105만 건, 선별진료소 검사 건수도 약 72만 건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에 따라 확진자 수도 어제보다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전주 대비 확진자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금주 상황을 좀 더 지켜보아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의 오명돈 위원장께서 오미크론의 질병 부담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질병 부담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표였으며 감염 환자의 치명률과 전체 인구 대비 사망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요지였습니다. 특히 분모와 분자를 같이 분석해 보아야 하며 한 지표만 보지 말고 여러 지표를 함께 보고 다른 나라와의 비교 분석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60세 이상의 연간 사망자 수와 폐렴, 결핵, 교통사고 등의 사망자 수 등과의 비교를 통해 오미크론의 질병 부담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방역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또한 대통령 선거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지난 2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격리 중인 감염병 환자 등의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9일 수요일 선거일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 이틀째인 3월 5일 토요일에도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이 가능합니다. 확진자와 격리자께서는 3월 9일 투표날에 18시부터 19시 30분 사이에 투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3월 5일에는 17시 이후 외출이 허용되며 18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셔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소에서는 신분증과 함께 사전에 연락받은 문자를 제시하면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확진자와 격리자분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외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월 28일부터 보건소에 3,000명의 중앙부처 인력이 파견되어 보건소의 방역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2,474명, 오늘 519명이 파견되어 총 42개 중앙부처에서 2,993명이 파견됩니다. 또한 이 외에도 국방부에서도 적극 협력하셔서 군 인력 1,000명이 3월 4일까지 보건소에 추가적으로 배치될 것입니다.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건소의 업무 배담이 경감되고 행정 처리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 관련 분만, 소아, 투석 등 특수환자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오늘 26개 기관
1442병상 규모의 소아 특화 거점 전담병원을 지정하였습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 중인 아동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하였고 동선 분리 등을 통해 비코로나 소아 환자도 안전하게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들 소아 특화 거점 전담병원의 명단을 지자체, 병상배정방 등에 신속히 공유하고 병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공개도 할 예정입니다. 소아 특화 거점 전담 병원에서는 주말에도 소아 확진자들의 대면 진료와 입원 치료가 가능하여 소아 확진자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분만과 관련하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코로나에 확진된 임산부와 일반 임산부를 구분하여 확진 산모에 특화된 분만 인프라를 확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어가는 위기 상황에서 분만을 앞둔 산모를 누구나 확진이 될 수 있어 확진된 임산부께서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음압병상이 없더라도 분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일선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음압병상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분만한 경우 출산 후 조치와 신생아 관리 방안과 적극적인 비용 보상 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분만과 관련된 의료진들께서도 의료기관의 업무 연속성 계획 지침에 따라 응급 분만 상황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방역 패스와 보건소의 코로나 음성 확인서 발급 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보건소의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는 계속 유지되지만 음성 확인서는 더 이상 발급하지 않습니다.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동네 의료기관에서 음성 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는 중단되었지만 미접종자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은 더욱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미접종자에게 오미크론은 여전히 계절 독감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위험합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19%로 계절 독감의 치명률 0.05에서 0.1%의 2배 정도 수준입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의 치명률은 0.08%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특히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은 거의 0%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접종자의 경우 0.6%로 계절 독감의 5배 이상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가 집중되는 60세 이상의 경우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5.44%입니다. 접종 완료자의 0.55%와 비교해 10배 정도 사망률이 높으며 계절 독감과 비교할 수 있는 위험도가 아닙니다. 현재 미접종자는 12세 이상의 5.8%에 불과하지만 지난 8주간 발생한 사망자 1,272명 중 60.2%, 765명이 미접종자들입니다. 앞으로는 방역 패스를 통한 감염 예방 등 보호 조치가 중단되기 때문에 미접종자 분들께서는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으시거나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일상생활을 특별히 조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새로운 방역과 의료체계가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께서는 네, 코로나19 관련 중대본 회의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오늘 발표된 확진자가 22만 명에 육박했는데 지난주와 비교하면 28% 정도 증가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오미크론에 대한 평가를 놓고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한 지표만 볼 게 아니라 여러 다른 지표 그리고 국제 사례도 자세히 봐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확진자의 투표 방법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확진자의 경우 3월 9일 투표날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아를 포함해서 특수환자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 있었고
오미크론은 예방접종을 마쳤다면 계절 독감과 치명률이 유사하다 이런 발표 내용도 있었습니다. 다만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여전히 위험하다고 경고했고 백신 접종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은 YTN2 채널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정상 등교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상황에 맞게 등교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은 전면 등교를 반기는 분위기였지만 소아청소년 확진자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 도곡중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학교가 떠들썩했을 것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새학기 첫날인 오늘 정문 앞은 등교맞이 행사가 이루어져 북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볼 생각에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학교가 끝나고 나서도 운동장에 335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입구에 손소독제와 열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방역에 힘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새 학기를 맞이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별로 상황에 맞게 등교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등교 중지 비율 15%를 기준으로 지역과 학교에서 등교 방식을 판단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기준에 따라 학교는 정상 교육 활동, 전체 등교와 활동 제한, 일부 원격 수업, 전면 원격 수업의 4단계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오는 11일까지를 새학기 적응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 확진자가 많아 감염 우려가 큰 지역의 학교들은 수업 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 수업 등을 탄력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개학일인 오늘은 대부분 학교가 등교 수업을 하는데요. 학생들에게 주 2회 분량의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배분하고 새학기 학교 운영 방안을 설명한 뒤 조기 귀가시킬 계획입니다. 이곳 학교 역시 오후 입학식을 앞둔 1학년 학생들을 제외한 2, 3학년 학생들은 신속 항원 검사 키트와 교과서를 받고 오전 10시 이전에 대부분 귀가했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당국은 전면 등교 원칙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학교 방역 지침을 내놓았는데요. 아침 등교길에 만난 학생들은 대부분 전면 등교 방침을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원격 수업으로는 수업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학교가 사전에 학부모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전면 등교에 대한 찬성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면 등교 원칙을 제외한 세부적인 지침은 학교 자율에 맡겨지면서 현장 불안이 큰 상황인데요.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데다가 소아청소년 확진자 역시 큰 폭으로 늘면서 현장에선 당장 내일 등교 방식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도곡중학교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정부가 지난 2020년 3월부터 최근까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3,700여 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5살 어린이가 조부모에게 5억 원을 받는 등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적발됐습니까? 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의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를 전수조사했는데요. 이상 거래가 7,780건, 이 가운데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3,787건 적발됐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편법 증여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 아파트를 29억 원에 사면서 아버지가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7억 원을 조달받은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전체 연령대 가운데 30대에서 적발된 건수가 가장 많아서 절반이 넘었고 미성년자 가운데 가장 어린 5살 어린이가 조부모로부터 5억 원을 17살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 원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편법 대출 의심 사례도 발견됐는데요.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은행에서 31건, 제2금융권에서 27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과 서초 등 초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위법 의심 거래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거래를 모두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와 탈세, 대출 분석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상시조사 외에 앞으로도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YTN은 국회에 마련한 특별 스튜디오에서 선거 소식을 시시각각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후보들의 마지막 법정 TV 토론이 열리는 날이죠. 주요 후보들의 행보와 막판 판세 등을 국회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부장원 조성호 기자 나와주시죠. 네, 여기는 YTN 국회 스튜디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세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법정 토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은 모두 공식 일정을 자제하며 토론 준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남은 대선 판세는 여전히 오리무중인데요. 정치부 조성호 기자와 함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오늘 밤 TV 토론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어떤 공방이 오갈지 미리 한번 짚어주시죠.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이렇게 4명이 맞대결하는 마지막 법정 TV 토론인데요. 마지막 토론인 만큼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되는데 오늘 토론 주제는 사회 분야입니다. 공통질문은 복지정책과 재원 마련 방안, 인구절벽 대응 방안 등이고 지난 토론들처럼 대장동 의혹, 그리고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놓고 네거티브 공방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부동시로 병역이 면제된 윤석열 후보의 병역 기피 의혹을 규명할 검사 임용 때 신체 검사 결과를,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소년범 의혹을 제기하면서 범죄 수사 경력 자료를 법무부에 요청했는데 양당 모두 이 자료들을 제출받기로 했기 때문에 TV 토론을 앞두고 일종의 네거티브 대리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네, 이미 투표용지 인쇄는 시작됐는데 여야의 합종 연행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공동정부 구성을 같이 선언한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오늘 후보직을 사퇴했죠. 일단 단일화로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조금 전 오전 10시에 김동연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대선 후보직을 내려놓고 이재명 후보를 돕겠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기자회견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습니다. 어제 합의가 일으킨 기득권 정치 타파의 불씨가 등불로 번져가도록 더 큰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두 후보는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고 권한을 축소하는 헌법 개정, 그리고 다당제 등을 포함한 정치개혁 과제 등을 합의해서 공동선언문을 내놓은 데 이어서 속전속결로 사실상 단일화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가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거라고 보는 시각은 적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맡으면서 대척점에 있던 인물인 김 후보를 끌어안으면서 반문 부동층 표심에 호소하는 메시지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런 평가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 후보와 민주당에는 윤석열 후보를 정치개혁 담론으로 포위한다는 그런 의도도 있을 텐데요. 새정치를 추구하는 안철수 후보의 끊임없이 구애하는 제스처를 통해서 중도층 표심을 간접적으로 노리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단일화를 놓고서 큰일이 아니다, 이렇게 애써 깎아내렸는데요. 권 본부장은 오늘 확대 선대본부 회의가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김동연 후보는 원래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가 예정된 후보가 아니었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와 안 후보의 야권 단일화는 사실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인데 안 후보가 어떤 입장을 앞으로 취할지도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네,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각 당이 현재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도 짚어주시죠. 네, 이미 말씀드린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오전 각 당 선거대책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유능한 경제대통령 후보로서 이미지를 계속 부각하면서 다른 후보들과 정책 연대를 앞세워 정치교체 포위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지지층 결집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윤석열 후보의 보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상호 총괄 선대본부장 얘기 들어보시죠. 색깔론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다시 과거로 돌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는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 선택할 후보는 아닙니다. 진보적인 유권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진보적 가치를 대변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세는 정권 교체로 굳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치개혁 담론은 정권 교체 여론을 가리기 위한 양비론적이고 정체불명의 술수라고 비판하면서 이재명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며 윤 후보 지지를 호소할 걸로 보입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 얘기도 들어보시죠. 바빠서 대선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에 지켜보겠다고 태도를 유보해온 일부 국민들의 표심일 것입니다. 이것을 겨냥해서 민주당은 그동안 5년 동안 해왔던 모든 자신들의 정체성과 정책을 다 뒤집어 엎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덜 나쁜 대통령 대신에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을 그리고 주 4일제 등 앞서가는 의제를 내세워 막바지 스퍼트에 나선다는 계획이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양강 후보와 차별화된 도덕성과 능력, 꾸준히 말해온 더 나은 정권 교체 등을 강조하면서 중도층 표심에 호소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TV 토론을 마치면 앞으로 선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짚어볼까요?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죠? 그렇습니다. 내일부터는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외부에 알릴 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 국면에 돌입하게 됩니다. 여론조사 공표는 대선 당일 본투표가 종료되는 오는 9일 저녁 7시 반까지 금지됩니다. 이후 일정도 준비한 달력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8일 제외투표가 마무리됐고 모레 그러니까 3월 4일부터 다음 날 5일까지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이 이틀 동안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와 상관없이 투표소 어디서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9일 본투표가 진행되는 겁니다. 네, 당장 모레 시작되는 사전투표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사전투표율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각 당의 유불리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양강 후보들은 하나같이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죠.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서울 명동에서 유세를 했는데요. 자신도 사전투표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 사전투표해 주시고 안 하신 분들에게도 권유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제 서울 신촌에서 유세한 윤석열 후보도 대선 당일에만 투표해선 이기기 어렵다며 사전투표를 독려했는데요. 특히 일부 보수 지지층이 2020년 총선 때 사전투표에 의혹을 갖고 계신 걸 알지만 철저히 감시하겠으니 투표해달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사전투표에 이렇게 후보들이 사활을 거는 건 아무래도 코로나19 특히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세 때문입니다.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매일 10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누구 지지층 얼마나 투표에 참여할 수 없을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조성 기자 대선 상황 계속 취재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남은 판세 조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남은 변수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공표되는 여론조사들이 여러 쏟아질 텐데요. 일단 몇몇 조사들을 살펴봤더니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으로 우열을 다투는 형국입니다. 두 후보 모두 40%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는 조사가 다수 나오는 걸 볼 때 이재명 후보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이 단단하게 이루어졌고 정권 교체 여론도 윤석열 후보로 모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누가 앞섰다 뒤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초박빙이라고 짚어드리는 게 아쉽지만 맞을 것 같고요. 저도 정치부 기자로 선거를 여러 번 취재해봤지만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판세를 읽기 어려운 선거도 드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정권 교체나 정치 교체냐 아니면은 정권 교체냐 어느 구도에 더 많은 유권자들이 호응하냐가 승자를 가르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TV 토론도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선거라는 게 정치에 능숙한 후보는 능숙해서 반대로 미숙한 후보는 미숙해서 뜻하지 않은 실언이나 실수를 하게 되면 또 여기에 영향을 또 받을 수도 있거든요. 어느 후보든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일주일을 버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조성호 기자와 일주일 남은 대선 둘러싼 여야 정치권 상황과 후보 동향, 선거 판세,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회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1차 회담이 끝났지만 이번 사태를 둘러싼 강대강 대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엄구호 한양대 아태지역 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러시아군 공격으로 지금 인명피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장은 어떻습니까?
예, 뭐 잘 알려져 있지만 지금 이제 의회에 우크라이나 군의 항전 또 서방의 적극적인 무기나 이제 자금 지원으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의회의 항전에 부딪힌 것 같아요. 네. 교착 상태에 이제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때까지 좀 군 시설 위주의 공격을 하다가 이제 민간 시설까지 이제 공격을 확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도를 보니까 우리 남산타워 같은 이제 키예브죠. 예. 앞으로는 우크라이나식으로 좀 예. 키예프의 우크라이나어 발음은 이제 키이브입니다. 네. 예. 그 키이브의 그 TV 타워가 파괴됐고요. 그 국영 방송이 중단됐고 또 그 뒤에 이제 홀로도모르 기념관 공원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 홀로도모르라고 하는 건 이제 1932년, 33년에 이제 스탈린이 곡물뿐만 아니라 종자까지 징발하는 바람에 300만 명이 죽은 사건인데요. 네. 예. 이제 서구에서는 그것을 일종의 대학살로 규정하고 있고 러시아는 인재긴 하지만 학살은 아니다. 이런 역사 좀 전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전쟁이 단순한 국익 갈등을 넘어서 네. 역사와 정체성의 전쟁이다. 정말 타협하기 어려운 전쟁으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간인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공습이 이어졌는데 이번 전쟁이 좀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뭐 사실은 지금 전쟁의 항배를 바로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과연 이제 러시아의 공격의 강도가 예. 얼마나 세질지 특히 키이브의 함락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키이브의 함락이 된다면 저는 이제 서구와의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는데 네. 다만 이제 그것이 잘 안 되면 러시아가 전국적인 통제를 하기는 어렵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항전이나 예.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어떤 의식을 볼 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제 예상이지만 어쩌면 러시아가 동부 우크라이나 지역까지는 좀 군이 물러설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며칠 상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그 푸틴 대통령이 핵을 언급을 했어요. 이게 뭐 사용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아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냥 뭐 이것은 하나의 뭐 좀 협박이고 예. 뭐 실제로 미국의 준비 태세나 이런 걸 볼 때 뭐 전혀 위협이 아니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는 이제 그 말이 일정 부분은 이제 맞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도 당장 핵전쟁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좀 서구에 대한 협상 압력을 극대화시키는 하나의 협박 수단으로 지금 꺼낸 거는 이제 맞는데요. 네. 근데 이제 또 하나 측면도 저희가 고려는 해야 되는 게 2020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러시아 대통령령으로 예. 러시아 핵무기 사용에 관한 이제 기준이 이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주시해서 봐야 되는 건 이제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핵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전략핵을 운영했다면 예. 지금 러시아가 갖고 있는 전략은 재래식 무기에 의한 러시아의 위협도 핵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특히 그 일종의 어떤 전쟁이 확전되는 것을 막는 수단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걸 하나의 이제 새로운 교리로 예. 저희가 흔히 뭐 에스컬레이트 투 디에스컬레이트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그런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러시아가 최근 10년 동안 소형 핵 운용도 많이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핵전쟁의 위협이 전혀 협박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예. 국제사회가 정말 좀 주시해야 된다.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도 저희가 준비하면서 여쭤봤던 건데 지금이 뭐 SNS가 없는 예전 시대처럼 이렇게 뭐 나라가 선동을 해서 뭔가를 바꿀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데도 지금 민간인 사상자가 계속 나오고 핵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 국제사회에서 보기에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러시아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반응이? 예, 이제 제가 역사 정체성 전쟁이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네. 이제 푸틴 대통령이 21일 대국민 담화에서 우크라이나의 역사는 러시아 역사의 일부고 레닌 혁명 이후에 러시아 볼셰비키들이 세운 국가다. 이제 그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레바다 센터라고 뭐 사실은 이제 뭐 러시아 내에서는 거의 유일한 독립 여론조사 센터인데요. 예. 레바다 센터에 보니까 이제 국민 여론이 이번 갈등의
책임은 서구에게 있다. 그 같은 역사의 모태고 그런 정체성을 공유하는 우크라이나를 너무 급하게 서방으로 끌어당김으로써 러시아에게 안보적 위협을 가했다. 예. 이제 하는 인식에는 이제 러시아 국민들의 인식이 큰 것 같습니다. 다만 네바다 센터의 지금 이제 조사를 보면 전쟁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은 또 조금 증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크라이나와의 이제 갈등이 서구의 책임이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자체는 러시아의 영향이 미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지분이 있다는 인식은 러시아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을 전쟁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예. 그에 대해서는 이제 좀 여러 의견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1차 회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뭐 내용이 자세하게 전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회담 결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회담 결과를 분석할 정도로 이제 많은 정보를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 이제 다만 이제 저희가 특히 이제 러시아 신문이 전혀 이 문제를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고 협상 사건만 예.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 러시아의 의도도 좀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예. 지금 이제 러시아는 의회의 항전에 부딪혀서 네. 가급적 협상을 빨리 해서 좀 전쟁을 좀 항복으로 이끌고 싶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거꾸로 좀 항전의 시간을 버는 수단으로 예. 지금 이제 협상에 임하는 것 같기 때문에 협상이 다시 열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서로의 이익은 있는데 이제 어떤 의제냐 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 러시아는 분명히 우크라이나의 중립화를 요구했을 거고요. 예. 외교적 중립화죠. 예. 또 동부 우크라이나에 이제 이미 자기들이 독립을 승인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독립국 법적 지위를 요구했을 겁니다. 예. 또 이제 철군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을 텐데요. 우크라이나가 이런 문제를 받아들일 수는 없죠. 영토 문제고. 네. 다만 앞으로 조금의 합의점을 찾았다는 예, 메딘스키 보좌관 말을 유추해 보면 어쩌면 나토 가입의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이제 나토 가입을 아주 뒤로 미루는 예.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일말에 예. 조금 합의점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2차 회담을 한다면 그 나토 가입 유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되겠네요. 물론이죠. 그것도 이제 논의되겠지만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일종의 휴전 조건이겠죠. 예. 러시아는 이제 최소한 동부 우크라이나까지밖에 안 물러나겠다고 했을 수 있고요. 뭐 제렌스키 대통령은 당연히 크림반도까지 다 물러나라 이제 그렇게 요구했었을 테니까. 처음에 많이 요구를 해놓겠죠. 네, 협상이니까. 그러니까 2차 협상이 성립이 돼도 네. 뭐 타결에 이르기는 좀 어렵겠죠. 네. 단기간에 그 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러시아는 또 침공, 전쟁이라는 단어 대신에 군사작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선전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의도는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뭐 그 푸틴 대통령이 최초에 그 이제 돈바스 지역의 독립을 승인하는 연설에서는 군사 기술적 조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돈바스에 이제 군을 파견하겠다고 할 때는 이제 특별 군사 작전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고요. 예. 이제 침공이라는 표현 자체를 안 한 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민간을 가리지 않는 전면,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군 병력을 전체를 동원하는 전면적 공격은 아니라는 뉘앙스를,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원하는 돈바스 지역 문제나 나토 가입의 어떤 동의를 얻어내는 수준의 침공이죠. 사실은 네. 공격을 하겠다는 이제 의도가 이제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침공이라면 전면적인 이제 공격이니까 네. 어쨌거나 이제 미군이나 나토군의 어쩌면 군사적 대응에 대한 빌미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을 썼지 않았을까 그렇게 뭐 해석은 됩니다. 예. 지금 뭐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지금 국제법에서 금지된 무기를 썼다 서로 이렇게 공방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국제사회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여론전 일환이겠죠?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뭐 군 전문가도 아니고 뭐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다만 뭐 진공 폭탄을 예. 썼다는 우크라이나의 주장도 있고 또 백린탄. 예. 그 백린탄이라는 건 뭐 그 알려져 있기로는 뭐 비핵 무기의 최악 무기라는 뭐 그런 표현도 있는데 뭐 그런 국제법 위반의 무기를 서로 쓰고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아마도 이제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 위한 뭐 그런 거일 거고요. 실제로 대규모로 사용되었을까? 네. 그렇지는 않지 않았을까? 일단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예,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유엔 안보리가 긴급 특별총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러시아 침공을 비난하는 결의안 초안을 의결할 예정인데 이 총회 결의가 구속력은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좀 더 많은 나라들이 현재의 상황을 좀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동참하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는 그런 데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 이제 사실은 이제 대로 국제 제재라고 하면 예. 이제 유엔 제재밖에 없는 거죠. 네. 이제 나머지는 뭐 국가별 제재이거나 예. 뭐 이제 어떤 국가 간의 어떤 이제 몇 개 국가들의 이제 제재일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워낙 국제 사회의 연대가 예. 지금 이제 강력한 제재로 러시아를 이제 압박해야 되겠다는데 이제 국제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미 그런 유엔의 국제 제재 수준을 이미 훨씬 넘어서는 제재다. 그러니까 꼭 유엔 수준의 제재가 없더라도 이미 사실상의 국제 제재고 이제 유엔 총회 결의안까지 나온다면 그런 뭐 정당성의 근거를 더 제공하겠죠. 지금 국제사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제재를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중국은 사실 러시아 쪽을 지지하는 입장인 것 같고 중국이 러시아에 조금 더 이번 사태에 조금 더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게 이제 저는 중국에게는 이게 하나의 기회면서도 부담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당연히 이제 지금 미중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제 미러 갈등이 심화된다면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이 좀 완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중국에게 기회고요. 예.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날 그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이 이제 대만 문제와 우크라이나 문제 상호 지지를 이제 공식화한 것은 예. 아마 중국이 이제 그런 기회적 측면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또 지금 CNPC하고 러시아 뭐 로스네프트 뭐 가스프롬 이런 회사들이 수백억 달러의 이제 에너지 공급 계약을 한 거는 네. 이제 유럽으로의 지금 에너지 공급이 어려울 때 일종의 탈출구를 이제 만들어주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예. 이제 교역에 있어서도 이제 러시아 상품의 뭐 수입 증대나 뭐 그런 러시아 경제를 돕는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는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국도 아마 이번에 이제 예상을 못했을 텐데 예. 지금 국제 사회의 여론이나 연대가 예. 저희 기대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지금 빠르고 결속력이 좀 그렇습니다. 강한 겁니까? 결속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가운데에서 러시아를 무조건 좀 두둔하고 나서기에는 뭐 G2의 뭐 국가로서 예. 이거는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위신에 관한 문제고 또 미국에 대한 이제 경쟁에서도 조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중국이 아마 러시아가 기대한 것보다는 좀 신중한 입장에서 후방 지원을 하는 이제 그 정도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중국의 움직임, 개입 정도도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인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통상 EU 가입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번엔 상황이니만큼 좀 빠르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제가 알기로는 슬로바키아에서 패스트 트랙 EU 가입을 뭐 주장했다는 뭐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예. 그 사실은 EU 가입, 나토 가입은 조금
이제 그 멤버십 액션 플랜이라는 이제 준비 단계가 좀 있는데요. 예. 뭐 EU 가입은 EU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예. 꼭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EU 가입 관련해서 그 외신 기사들 보니까 그 뭐 평균적으로 한 1년 안팎 걸리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지금 시점에 그걸 공개적으로 이제 빨리 승인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EU나 이제 나토에 가입하게 된다면 사실은 이제 나토의 어떤 헌장 5조 이제 군사의 자동 개입에 뭐 그런 이제 요구를 우크라이나가 이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예. 또 EU의 일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EU가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제 정당성이 생길 테니까 이제 그런 요구를 한 거로 보이고요. 이제 어쩌면 미국한테 향후에 우크라이나에 이제 MD 설치까지 해달라. 특히 하르키우가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요구까지도 할 수 있다고 러시아에서도 예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대해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쏟아내고 있는데 러시아는 조금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지금 분위기 읽고 계세요? 러시아도 아마 이제 예상보다 더 강력한 제재에 조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사실은 아까 이제 중국의 에너지 판매도 준비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외환 보유고도 늘려놓고 예. 또 환율 안정을 위해서 채권 상환에 대해서도 10월 달까지는 이제 2월 달 환율을 적용하는 거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예. 지금 이제 중앙은행에 지금 억세스가 제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수입 이제 수출업자들 대금의 80%를 이제 매각해야 된다는 예. 거, 뭐 10,000불 이상 인출할 수 없다는 거 여러 가지 지금 달러 확보에 지금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 유가가 지금 100불을 돌파하고 뭐 예측에 의하면 이제 125불까지 빨리 접근하리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에너지 수출 국가니까 예. 또 스위프트 제재에서도 에너지 대금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스위프트에 그걸 이제 안 받거든요, 제재를. 그러니까 굉장한 이제 뭐 경제 타격은 있을 겁니다. 저는 예. 최소한 내년도에 GDP 마이너스 7% 이상의 급격한 경제 하락이 올 거다. 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한반도 정세도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뭐 저희 국민들이 이번 전쟁을 보면서 이제 같은 강대국에 껴있는 국가로서 또 뭐 지정학의 단층 국가로서 예.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미중 미러 갈등의 이제 심화는 결국 이제 동북아 한반도를 둘러싸고는 역시 한미일 공조의 강화, 북중러 협력의 강화, 이제 그런 신냉전 구조로 또렷이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차기 정부의 북핵 해결도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이 외교적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할 텐데요. 예. 저도 당장 이러이러한 외교를 해야 된다. 또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은 이제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외교가 더 중요해지고 안보가 더 중요해지는 사회가 되니까 그런 외교와 안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을 더 잘 구축하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니까 네. 이제 국민의 최소한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국민적 통합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차기 정부의 역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엄구호 한양대 아태지역 연구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에 비해 공기가 확연히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포근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이 영상 8도까지 올라 예년의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쪽 지역의 건조특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낮부터는 초속 15m 이상의 강풍까지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불 등 대형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역은 밤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12도, 부산 13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